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안락사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금방 끝날 겁니다. 자, 뭐요? 안락사. 이게 3번인가요? 네. 안락사 얘기를 해봅시다. 안락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책에는 좋은 죽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락사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는 인간다운 죽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락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안락사를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안락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안락사는 타인에 의한 죽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안락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를 뭐 좋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죽음이죠. 그래서 안락사는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안락사를 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불치병이어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것.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을 앓고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치병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을 것.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락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안락사를 얘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만한 사람이 저 죽고 싶어요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베네룩스 3국 그래가지고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좀 적극적인 안락사를 인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암이 너무 심해, 암에 대한 통증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못하죠.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팔 하나만 부러져도 우리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어차피 치료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고통이 심해. 그러면 어떤 결론에 나올 수 있냐면 차라리 뭐 하는 게 깔끔하게 죽는 게 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채병과 극심한 고통에서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게 뭐 하지 않을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락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발성 유무, 그 환자의 동의, 네.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 안락사자는 뺄게요. 비자발적 안락사랑 반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자발적 안락사는 반대하다 할 때 반자니까. 자, 이거는 환자의 의사로 뭘 결정하는 거예요? 안락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응? 환자의 의지로 안락사를 할지 말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힘들게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저기 자발적 안락사고요. 비자발적인 안락사는 자 봐봐요.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서 환자가 지금 거의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야. 정신 하나도 없어. 지금 거의 뭐 이미 혼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럴 때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환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힘들 때, 환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힘들 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아주 소수의 몇몇의 되게 규정된 분들이 환자의 안락사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자발적 안락사는 이거는 사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건데 환자는 반대를 해요. 환자는 안락사를 할 마음이 없어. 환자는 안락사를 할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안락사를 강행하는 거죠. 당연하지만 이거는 지금 얘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행 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형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발적, 비자발적, 반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저기 방법에 따라서 안락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죠. 적극적인 안락사는 말 그대로 죽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죽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응? 말 그대로 죽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거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룩셈부르크나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이거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아주 극소수지만 있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떤 그 여자분이 자신이 이제 성폭행이랑 어렸을 때 이런 걸 당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정신병이 올 정도로 정신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삶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괴롭고. 그래서 국가에서 뭘 허용해 준 적이 있어요? 안락사를 허용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드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참고로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뭘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 불치병이고 극심한 고통을 앓고 있는데 이제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의료기기가 있는데 에크모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환자의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혈액과 이렇게 연결돼서 만약에 심정지가 오거나 이렇게 기능이 안 좋아지면 자동으로 그런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달아놓으면 웬만하면 안 죽어요. 이런 것들이 연명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명치료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안락사 사례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안락사의 사례? 소극적인 안락사의 사례는 1996년인가, 4년인가 좀 헷갈리네요. 보라매 병원에서 96년, 죄송해요. 96년인지 94년인지 지금 잠깐 헷갈려요. 그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최초의 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때는 이 연명치료 중단을 뭘로 처벌하려고 했다? 살인죄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지금 참고로 2021년 현재, 내년이면 2022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0년부터 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됐어요. 이게 법률안으로 들어온 거는 꽤 됐는데, 본회의에서 논의를 안 하다가 2019년인가에 논의가 돼서 통과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라도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중환자실에서 에크모 달고 막 이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게 의사들은 대충 안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환자가 이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좀 힘들 것 같다고, 계속 연명치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저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락사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락사를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다 외우실 것까지는 없고요. 자, 안락사를 찬성하고 반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쪽이 좀 내용이 간단해서.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바깥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칸트나 아니면은 기독교 종교계의 입장이 가깝다 그랬죠. 이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을 보시면 반대 근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책에 있는 걸 자세히 쓰진 않을게요. 자세히 쓰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신이 주신 생명을 네 맘대로 포기한다고? 이런 논리입니다. 신이 주신 생명을 네 맘대로 포기한다는 거는 누구의 뜻에 어긋나는 거? 신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고, 거기 보시면 어떤 치료 준비도 정답될 수 없고, 거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를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찬성하게 되면, 안락사를 허용해버리면 무슨 풍조가? 생명을 정말 뭐 쥐똥만큼도 하여튼 그런 풍조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요? 안락사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 이익에 반대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혼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안락사 가버리시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반대하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 실천윤리에서 찬성과 반대는 둘 다 설득력이 있어요. 찬성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는 책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환자의 자율성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리주의 방식의 유용성의 입장에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책에 잠깐 보시면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면 뭐도 있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죠. 치료를 거부할 권리,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그대로 나오는데 고통을 거부할 권리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유용성의 입장이라고 했죠.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죽음의 동기가 내 욕심이 아니라 환자에게 그렇죠. 이 죽음의 동기가 그게 환자에게 최대한의 뭐를 준다면 이익을 준다면 유용성을 준다면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거기 책에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 좀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 극심한 고통을 살고 있는데 병원비를 계속 낸다.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비용 문제라고 하지 말고 환자 가족의 그렇죠. 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집이 잘 살아가지고 1년에 여러분 저기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 상태가 되신 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치료를 하는데 좀 옛날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안 나지만 비용이 거의 보험도 안 되고 비용이 한 1년에 한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가 든대요. 예를 들면 1년에 비용이 2억 든다고 해볼까요? 1년에 치료비로만 2억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할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이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개인 소득으로 상위 5%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00 정도 벌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치료비로 2억을 낸다? 한 달에 1,400, 500을 치료비로만 내는 거죠. 그럼요.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상태가 아예 파탄이 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러면은 정작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해요? 이 안락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불치병이라니까요. 치료가 안 되는 상태예요. 어차피 죽음으로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환자 본인이 원하겠냐 이거죠. 가족이 고통스러워질 건데. 응? 그래서 차라리 뭘 하는 게 낫다? 안락사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이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연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를 쓰잖아요. 그 의료기기들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크모 하나에 몇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 에크모 같은 생명 유지장치 기계가 100대, 1000대, 만 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대수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한테 그런 기계를 쓰면 정작 그 기계가 있어야만 살아나는 환자들한테 뭘 못 쓴다? 그 기계를 못 쓰는 거죠. 그게 오히려 최악이야. 그게 더 최악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뇌사입니다. 뇌사. 자, 뇌사 안락사는 항상 같이 가죠. 자, 뇌사 문제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뇌사는 말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뇌가 가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 논쟁이 뭐냐면 자, 여기서의 핵심 논쟁은 자, 안락사 쪽에서의 핵심 쟁점은 찬반이 쟁점이 아니에요. 찬반이 쟁점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서 찬반이 쟁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판단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입장이고 여기서 주 쟁점은 이쪽입니다. 뭐를 허용하냐 마냐?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쟁점이에요. 이게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될지도 모르죠. 자, 뇌사 문제의 핵심 쟁점은 뭐냐? 여기서의 핵심 쟁점은 자, 이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이고 인간의 죽음을 언제로 봐야 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윤리 문제는 과거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안락사? 저 딴 거 뭐하러 해? 때 되면 죽겠지. 예를 들면은 뭐 임신 중절? 왜 해요 그런 걸? 자연적으로 임신 중절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임신 중절을 할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예를 들면 뇌사 문제도 옛날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지금은 뭐가 발달을 해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갖고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뇌는 죽었지만 심장은 어떻게든 뛰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러면 자, 인간의 죽음이란 어디부터냐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심정지설이 있어요. 얘는 뭐가 멎으면 인간이 죽은 거야? 심장이 멈추면 인간이 죽은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언급할 뇌사설이에요. 뇌가 멈추면 죽은 거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심장 멈추면 죽는 거지. 근데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왜 핵심 논란이 되냐면 자, 이런 거죠. 심정지설을 채택하는 경우에 뇌가 멈췄어. 분명히 뇌사가 먼저입니다. 뇌사는 죽음이 아닙니다. 뇌사 상태는 죽은 게 아니에요. 따라서 뇌사 상태의 사람을 장기 이식 같은 걸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를 왜 뇌사에 대한 논쟁이 왜 이게 빡센 논쟁이 되는 거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장기 이식이요. 그러니까 뇌사의 논쟁이 빡센 논쟁이 되는 이유는 이놈의 장기 이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장기 이식을 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그래서 심정지설을 채택하는 경우에 뇌사는 죽음이 아니니까 만약에 뇌사로 뭘 해버리면 장기 이식을 하면 뭐 한 거예요? 이거 사람 살인이죠, 살인. 그러니까 애초에 장기 이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입장을 뇌사설을 선택을 하면 뭐는 죽음이니? 뇌사 이콜 죽음이니까 뇌사는 사람이 죽은 거니까 뭘 할 수 있게 돼요? 장기 이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뇌사설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심정지설을 하지만 뇌사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입장인데 왜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이 장기 이식의 효용이 너무 커요. 다른 모든 반대하는 논리를 다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 장기 이식에 대한 입장이. 자, 그래서 뇌사의 정의를 해볼까요? 뇌사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 그대로 인간의 뇌는 여러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뇌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 얘가 인간의 의사소통과 기타 등등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수집을 하고 이런 걸 담당하고 이 뇌간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우리가
불수익은이라 그러거든요. 내 의사대로 뛰지 않는. 예를 들면 심장이 내가 뛰어 이래서만 뛰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지. 심장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뛰잖아요. 그거를 담당해주는 게 뇌간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뇌사는 책에도 있지만 대뇌, 소뇌, 뇌간이 뭐된 상태냐면 기능 정지가 돼 있고 중요한 건 회복이 안 돼요. 이거 다시 돌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망 확정이야. 지금 잠시 뭐만 해놨을 뿐 각종 기계를 달아가지고 심장만 뛰게 만들었을 뿐이지 뇌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 이해가세요? 그런 점에서 뭐랑 다르냐면 식물인간하고는 달라요. 식물인간은 뭐냐면 식물인간은 대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을 안 하고 아주 깊은 수면 상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아주 깊은 수면 상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눈은 뜨고 있지만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린 몰라. 물론 가끔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식물인간이었다가 몇 년 만에 살아나신 분들이 뭐 자기는 다 듣고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지만 식물인간은 뭐는 알아서 움직이냐면 뇌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유지 기관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물론 식물인간도 오래 놔두면 죽지. 왜? 굶어 죽어요.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오래 놔두면 죽긴 죽어요. 굶어 죽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달라요, 이 둘은. 그래서 뇌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뇌사설이 핵심 논쟁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장기 이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 이식. 이게 워낙 커요. 우리 책에도 보면 이게 왜 논쟁이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장기의 필요성. 그래서 찬반론은 뇌사를 인정하는 쪽은 자, 책을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사실 할 얘기를 여기서 다 했어요. 책을 잠깐 볼까요? 뇌사를 인정하는 근거는 그렇죠. 인간다움은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뇌에서 나온 거다. 뇌가 인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뭘 중시해? 인간의 사고 능력을 중시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입장에서 뇌사자의 장기는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어차피 치료 안 되는 건데. 말했잖아요. 뇌사의 정의가 뭐예요? 이게 다 맛이 가서 기능 정지 상태고 뭐가 안 되는 상태? 회복이 안 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어차피 회복 안 될 거 살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주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대단히 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어디서 그냥 실용적이고 유용성이죠.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 뇌사 상태의 치료는 무의미하고 오히려 비인도적이고 오히려 가족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뇌사를 반대하는 입장은 심정지설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뇌 하나 움직인다. 인간은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거지 뇌가 인간을 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단으로 쓰여지기 시작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질 거다. 이런 입장도 있고. 세 번째, 아까 전에 뇌사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장기 이식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못 될 수도 있어요. 이놈의 장기 이식 때문에 뇌사가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뇌사 판정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의사 하나가 뇌사네 이게 아니라 법률가들하고 담당 의사들하고 몇 명이 모여가지고 뇌사 판정위원회를 열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차례 검증을 거쳐서야
뇌사를 판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책의 밑에 뇌사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생명윤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 생명윤리에서 이제 생명복제하고 유전자 치료 문제들 이런 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도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